예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한 세대만 올라가도요. 한국은 반도체 같은 것과 좀 거리가 먼 나라였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반도체의 중심국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AI가 들어가면 GPU가 있으면 반드시 HBM이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SK, 삼성 이런 회사들이 계속 뉴스에 나오고 AI 시대가 되면서 유망하다, 괜찮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일본이 사라진 시점입니다. 그리고 공급처를 찾으니까 품질과 가격을 얼추 맞춰줄 수 있었던 게 한국인 거죠. 그러면서 한국과의 거래가 늘기 시작을 하고요. 요즘 뉴스를 켜면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죠. 반도체, HBM, AI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즘 직장인들 모였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지식편의점 시한책방에 댓글로 반도체 얘기 좀 다뤄주세요라는 그런 댓글도 있고 해서 오늘은 바로 이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한 세대만 올라가도요. 한국은 반도체 같은 것과 좀 거리가 먼 나라였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반도체의 중심국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세계 반도체율이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고 바로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 올랐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그러면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얘기들까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는요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입니다. 도체는 전기가 통하는 거고 부도체는 전기가 안 통하는 거죠. 반도체는 충격을 주고 어느 정도 그 조작을 하면 전기가 통했다가 안 통했다가 반만 통했다가 중간 정도,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물질이 실리콘이에요. 그래서 실리콘밸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실리콘밸리가 원래 반도체 회사들이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 실리콘밸리가 형성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대중들이 반도체라고 부를 때는 이거 반도체라는 건 그런 물질입니다. 물질인데 반도체라고 부를 때는 그런 물질들을 쌓아가지고 직접 회로를 만들어서 동작하는 그런 기억장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제 반도체라고 하죠. 그래서 반도체라는 말 자체는 재료지만 실제로 반도체라고 하면 이런 지금 IC 같은 거 직접 회로 같은 것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의 역할을 이해하기 전에 이제 시작을 보면 이게 언제 시작됐냐라고 하면 여러분 알렉산더 그라함 벨 기억하시죠? 전화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벨이 만든 회사가 있어요. 지금도 미국 가면은 남아있는 회사인데 AT&T 기억하시죠? 아메리칸 텔레폰 앤 텔레그라프의 준말이에요. AT&T 이게 벨이 만든 회사입니다. 벨이 그래서 이 회사를 만든 다음에 그리고 벨랩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소를 만들었거든요. 그 안에서 뭐를 했냐면 전화기가 유선 전화를 하는데 이렇게 너무 멀리 가면은 얘가 신호가 약해지는 거예요. 이 신호를 증폭할 수가 없을까? 증폭해서 이제 멀리서도 그런 통합 품질이 유지되게 하는 식으로 증폭기를 연구했습니다. 그게 반도체가 대두되는 계기예요. 그 반도체가 처음엔 진공관을 사용했지만 그것보다는 고체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를 가지고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전기 신호 증폭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까 해서 반도체가 연구가 됐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때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기술 가운데 효과적인 전기 신호 증폭을 하게 됩니다. 그 증폭기 이름을 트랜지스터라고 하는데 바로 벨랩에서 트랜지스터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렇게만 보면 전기신호 증폭기 같은 게 반도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반도체는 저장 장치, 그러니까 기억을 저장하고 메모리 저장하고 그런 것들로 이제 훨씬 잘 알려져 있죠. 증폭기만이라고 하면 지금처럼 실리콘밸리니 세계적 1등이니 이런 것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이 반도체의 역할이 정보 저장 장치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반도체는 반만 전기가 통하는 그런 고체잖아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정보의 기본 단위가 1과 0, yes 아니면 no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하는 건 yes 아니면 0. 그러니까 도체와 부도체는 1 아니면 0이에요. 그럼 이거를 표현하려면 얘는 1000, 111110을 쫙 그냥 늘어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이거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1이었다 0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전기가 통하면 1, 통하지 않으면 0 이런 식으로 얘를 착착착착착 전기를 통하게 해서 1000, 11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기억 장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반도체라는 건 반도체의 성질을 이용한 기억 장치로서 지금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전기 증폭 장치보다는 기억 장치로서 훨씬 많이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반도체 하면은 보통 여러분이 어떤 뉴스 같은 거 보면 연구원들 막 하얀 옷 입고 이렇게 동그란 판 들고 막 이렇게 서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웨이퍼라고 하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실리콘으로 만드는 원본,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도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쫙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미세한 회로를 그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잘라서 그걸 칩으로 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D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또 이제 그걸 좀 더 이제 확장하고 좀 더 개발하면은 GPU,
CPU 이런 것들, AP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비유를 한번 해보면요, 이런 거예요. 그 웨이퍼는요, 피자 도우고요. 여기다가 전기 회로를 배치하고 막 이런 것들, 선을 긋고 하는 것들은 이에 토핑을 하는 거고, 이거를 칩이란 거 뭐냐면 그 피자를 잘라가지고 이 조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웨이퍼 하나에 칩이 수백 개, 수천 개, 심지어 수만 개까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웨이퍼가 클수록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반도체 칩이 굉장히 늘어난다, 효과적이다. 이게 기술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술은 혹시 5나노 공정, 뭐 3나노 공정에서 나노 공정이란 말 들어보셨죠? 웨이퍼 위에 회로를 그리거든요.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데 이게 이제 엄청난 기술인데, 이게 5나노, 그러니까 선과 선 사이가 5나노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나노미터의 크기는 어느 정도냐? 머리카락 있죠. 머리카락이 5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5나노는요, 머리카락에 비하면 10,000배에서 20,000배,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10,000배에서 20,000배 정도 두꺼운 거예요, 이 5나노에 비하면. 그러니까 정말 그 미세한 기술로 이 회로를 그리는 기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요. 이런 것들, 그래서 웨이퍼라는 건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재료다? 재료를 그렇게 만들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D램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지금 어떤 데이터를 쓰는데 그 데이터를 저기 멀리 있는 창고에 가서 가져오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쓰는 건 이렇게 책상 위에 늘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기억 저장 장치, 뭐 HDD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창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D램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창고에는 이따만큼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지금 당장 쓸 것만 좀 가져와 가지고 엿다가 탁탁 놓고서 일단 당장 쓸 거는 책상에서 나눠주는, 그게 D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게임이나 뭐 그런 거 할 때 문서 열고 그럴 때 바로바로 나오게 만드는 그런 거죠. 그게 이제 D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AI 시대가 되니까 D램도 느린 거예요. AI는 정말 순간적으로 이걸 쫙 접속을 해서 이걸 끌어와 가지고 이렇게 조합해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검색하면은 그 검색대 가가지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뭘 하면 쫙 늘어놓고 한 번에 본 다음에 그 중에 조합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예전에 그 속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HBM입니다. HBM은요, 하이 밴드위치 메모리,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우리말로 하면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엄청 빠르게 메모리를 꺼내게 만든 거예요. 원래는 D램을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있었다면, 이 D램을 이렇게 눌러가지고요, 말하자면 단층 건물이 12개 있었다. 그러면 여기를 왔다 갔다 하려면 그 단층 건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 찾는 게 물론 빠르죠. 빨라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진짜로 건물의 속도는 아니지만 비유를 하자면 그렇게 찾아야 되는데, 그런 12층 건물로 쫙 이렇게 여기에 압축해 놓은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다 돌아다니는 것보다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한 게 HBM이다. D램을 쌓아서 이렇게 만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D램의 강자, 원래 하이닉스, 삼성이 D램의 강자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까지 HBM까지 우리가 가져간다 라고 하니까, AI 시대 두뇌가 GPU인데 이게 머리를 굴리려면 뭐 아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보고 데이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데이터를 봐야지 뭐가 되기 때문에 GPU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AI가 들어가면 GPU가 있으면 반드시 HBM이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SK, 삼성 이런 회사들이 계속 뉴스에 나오고 AI 시대가 되면서 유망하다, 괜찮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국이 이런 메모리, 반도체의 강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찾자라고 한다면, 일단 실리콘밸리 시작부터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실리콘밸리의 시작이라는 건, 제가 알렉산더 그람 벨이 만든 회사 AT&T가 있고 거기서 벨랩에서 연구소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나온 게 트랜지스터였는데, 이 트랜지스터를 개발한 주역이 윌리엄 쇼클리, 존 바딘, 윌터 프레튼, 이렇게 3명이었어요. 근데 그중에 쇼클리가 쇼맨십이 좀 대단한 사람, 그리고 스타일식이 좀 대단한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일론 머스크는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를 좀 독식하다시피 해서 이제 유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내가 벨랩에 있지 말고 내 걸 차리자라고 해가지고 자기 반도체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부 다 동부 쪽, 뉴욕 쪽 중심으로 동부 쪽에 회사가 있었는데 캘리포니아에 가서 자기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이테크 산업을 캘리포니아로 이주하게 하는 계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쇼클리가 어쨌든 쇼맨십이 있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명성에 이끌려서 다 여기로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캘리포니아가 뜨기
쓰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쇼크리의 성격이요, 좀 지랄 맞았나 봐요. 같이 일하던 사람이 못해 먹겠어 이러면서 막 다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중에 한 1년 정도만 일해도 막 회사를 떠나는데, 그 중에 8명의 사람이요, 이 쇼크리가 만든 이 쇼크리 랩을 떠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를 따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쇼크리가 이들을 8인의 배신자라고 불렀거든요.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8인의 배신자. 왜냐하면 그냥 이 8인의 배신자가 나가가지고 또 캘리포니아 여기저기서 자기들의 반도체 회사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지금의 실리콘밸리의 원형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8인의 배신자는 말하자면 실리콘밸리의 조상님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8인의 배신자가 유명한 거예요. 사실 8인의 배신자면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이들은 실리콘밸리의 시작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창업 문화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의 뭐 벤처기업들의 조상님들 같은 경우인데, 이 8명이 만든 게 페어차일드 반도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또 그중에 어찌어찌 또 이합 집단이 있었겠죠. 왔다 갔다 하다가 그중에 로버트 노이스라는 사람과 고든 무어 두 사람이 회사를 만들고 다른 6명이 투자하는 식으로 해서 이 회사가 돌아가기 시작을 했죠. 로버트 노이스 하면은 실리콘밸리의 시장이다라는 그런 별명이 있고요. 고든 무어 들어보신 적 혹시 없으세요? 그 유명한 무어의 법칙의 그 고든 무어고요. 이들이 만든 회사가 바로 인텔입니다. 그래서 인텔의 전설적인 CEO가 고든 무어죠. 반도체 산업은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의 어떤 독점에 가까웠죠. 그러다가 초반엔 당연히 미국 기업들이요, 주도권부터 시장까지 다 꽉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1970년 후반부터 이 전장이 조금 바뀌어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말하자면 그냥 몇 개가 아니라 이게 많이 쓰이기 시작하면 대량 생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반도체라는 건 되게 창의적인 개발이 계속 필요한 건 아니에요. 뭐가 더 필요하냐면 안정적인 생산, 그러니까 누가 더 안정적으로 싸게 그리고 많이 만드느냐, 이게 핵심이 되면서 요거를 일본 제조업이 가져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일본이 뭐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 또 일본은 당인정신 그런 걸로 유명하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반도체라는 것들을 생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미국 기업과 일본 기업, 처음에는 기술 격차가 있었겠지만 또 일본이 빠르게 따라오게 되면서 일본 기업의 반도체가 저렴하게 쓸만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도 일본 걸 쓰게 돼요. 그러면서 디램이 거의 일본 쪽으로 이제 가게 되죠.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 있죠, 품질 좋죠, 안정적으로 공급되죠, 대량 생산되죠. 그러니까 미국이 야야 우리 그거 하지 말고 일본이랑 얘네들한테 줘, 이거는 경쟁해봤자 별로 돈도 많이 안 남고 그러니까 돈 되는 걸 하자 라고 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가치 칩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뭐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조금 돈이 덜 되는 디램은 니네가 해 라고 하면서 일본 쪽이 메모리 쪽을 완전히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일본이 한참 잘 나갈 때는 전 세계 메모리 디램 점유율이요 87년이라고 하거든. 1987년 때가 80% 정도까지 차지를 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국은 언제부터 잘 됐냐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한국의 어부지리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램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1983년에 처음으로 개인용 PC가 판매되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 미국에서 1978년인가 그때 애플 컴퓨터가 판매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80년 들어서면서 PC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수요가 생기면서 디램의 수요는 크게 늘었는데, 그러니까 저거 돈 되는데 미국이 보니까 근데 일본이 너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미국은요 자유주의 무역이라고 항상 표방을 하거든요. 근데 미국이 탄생한 이래로 지금까지 자유주의 무역이었던 적이 없어요. 항상 보호주의 무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디램을 쟤네들이 저렇게 해먹으면 안 되지, 이거 우리가 좀 보호를 해야 돼. 그러면서 일본이 너무 빠르게 올라오니까 미국이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러면서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이 문제를 제기를 하게 돼요. 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쟤네들 것만 저렇게 하면 어떡해,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1986년에 반도체 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덤핑 제소 같은 거 하겠다, 니네 이렇게 하면 우리 덤핑 해가지고 니네 못하게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니까 반도체 협정을 하게 됐고요. 일본 시장 개방해라, 그 덤핑 방지를 해라. 덤핑 방지라는 건 가격을 더 비싸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일본산 제품에 100% 관세까지 부과를 해요. 잠깐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요즘 많이 보는 거 아닌가? 그쵸? 원래 미국은 그래요. 대통령 누구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대놓고 하느냐 아니면 명분을 쌓고 쌓아서 이렇게 하느냐의 문제지, 원래 미국은 보호주의 무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반도체 산업이요 이 시기를 기점으로 조금 쇠퇴의 길을 걷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일본 반도체 산업은 한국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적잖아요. 그렇게 된 상황이 됐죠.
바로 일본이 사라진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그 안에서 제조하기에는 너무 비싼 거예요. 그 일본 디램 같은 가격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거를 미국의 그런 어떤 노동력을 이용해서 하기에는 비싸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대안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공급처를 찾으니까 품질과 가격을 얼추 맞춰줄 수 있었던 게 한국인 거죠. 그러면서 한국과의 거래가 늘기 시작을 하고요. 한국 업체들도 거래가 느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술이나 양산 능력도 또 빠르게 늘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 업체들이 꽉 잡고 있는 게 바로 일본이 포기라기보단 포기당했던 거죠. 그 디램이거든요.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가 있잖아요.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 두 회사들의 전 세계 디램 점유율을 보면 7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잘 나가던 시절에 80%였잖아요. 그거랑 지금 거의 삐까삐까한 상태가 된 거죠. 예전 일본 업체들 비중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삼성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될 걸 어떻게 알고 반도체를 시작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될 줄을 몰랐어요. 정말 운때가 잘 맞았다. 뭐 운때도 실력이니까. 네. 그런데 삼성이 원래 1974년에 한국반도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냥 조금 한번 간만 보는 그런 거였는데 그 당시 이건희 회장이요. 1983년에 도쿄 선언을 해요. 도쿄 선언이 뭐냐면 우리 반도체에 올인하겠어. 반도체에 승부를 걸어보겠어. 라는 거거든요. 그 일본의 덤핑 판정, 일본의 협정, 반도체 협정이 1986년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1983년에 삼성이 우리 반도체 한번 해보겠어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일본이 잘 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삼성이 이제 가전제품도 만들고 하는데 이것만 만들어 보니 부품은 다 수입해가지고 돈은 돈대로 들이고 조립만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기술도 안 쌓이고 가격 경쟁력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원천 기술을 가져야 돼. 기술 주도권을 가져야 돼. 이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반도체를 제대로 생산해보자 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기가 막히게 1983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이 관세를 받고 100% 관세가 되고 그러면서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면서 이 삼성 거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일본이 관세 받는 꼴을 보고 야 저거 우리 지금 해야겠다 그러면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늦죠? 근데 한 불과 3년 전쯤에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기술도 쌓이고 능력도 살짝 쌓였는데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기회가 바로 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제가 운때라고 표현을 했지만 준비된 자한테 기회가 왔고 그 기회를 잘 잡았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반도체는요 크게 메모리 반도체랑 시스템 반도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고 시스템 반도체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연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는 기억, 이름이 메모리잖아요. 시스템은 판단, 결정 이런 것들 생각하고 판단하는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생각하기엔 어느 게 더 돈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시스템 반도체가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복잡하고 어렵고 돈이 됩니다. 단가도 비싸고요. 이거를 예전부터 미국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70년대 그때도 우린 이거에 더 할 테니까 니네는 메모리를 생산해 이랬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는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면 거기서 나온 제품들이 뭐냐면 CPU, GPU 그리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두뇌 있죠? AP 이런 것들 뭐 MPU 같은 것도 있고 이미지 센서 이런 것들이 다 그 시스템 반도체예요. 이런 것들은 미국이 잡고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업체가 엔비디아죠. GPU를 잡고 있으니까 애플도 AP 같은 거 생산하고요. 퀄컴이나 AMD 같은 경우들이 있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자체가 우리한테 뭐 기술이 쌓인 것도 아니고 이들이 워낙 꽉 잡고 있고 그들을 이기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후발주자, 뭐 일본 그때쯤 시작한 것도 아니고 후발주자인 한국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게 디램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디램으로 시작을 했고 결국 디램의 좀 강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한국은 안타깝게도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에요.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은 좀 떨어지고요.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D램 그리고 거기서 발전한 HBM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거의 뭐 세계 점유율 70%까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꽉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이제 AI가 엄청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HBM은 더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선 굉장히 전망이 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한 3에서 4%밖에 안 돼요. 정말 적죠.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가 30% 그리고 비메모리 그러니까 시스템 쪽이 70%라서 사실은 그래서 엔비디아가 더 잘 나가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 젠슨왕 한번 오면 막 이재용이니 뭐니 다 그 최태원이니 가가지고 막 악수하고 같이 치킨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뭐 젠슨왕도 마찬가지로 그 HBM 부품을 받아야 그래야지 이것도 잘 돌리기 때문에 이게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관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이 반도체 강국인 건 맞지만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시스템 반도체라고 해서 우리가 더 먹을 수 있는 분야가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점점 강점을 키워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파운드리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노력을 해 가야겠죠. 젠스랑 한국 오면 난리 나잖아요. 거기 머물렀던 자리 한번 앉아보려고 막 줄 서기도 하고 뭐 그런데 사실 그게 젠스랑이 한국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건 HBM 때문이에요. HBM 덕분이죠. 정확히는 AI 덕분이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AI는요 진짜 이게 처리할 데이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GPU 가지고는 안 되고 GPU에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해줄 이 HBM이 붙어 있어야 이게 성능이 제대로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모리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이게 HBM이요. 말하자면 자동차 본체는 있는데 사실은 여기 더 빠르게 갈 부스터가 필요한데 근데 그 지금 부스터 없으면 경쟁이 안 되는 상황. 근데 그 부스터가 HBM이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AI용 HBM 핵심 공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6년 1분기 글로벌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이요 56% 정도 돼요. 삼성이 21% 그리고 마이크론이 21%라 SK 하이닉스가 이 부분에서는 좀 더 강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말하는 그 반도체 호황이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지금처럼 이런 메모리라든가 DRAM, HBM 이런 것들, 그러니까 AI 관련해서 이렇게 기억 장치로서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는 그래서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지금 굉장히 삼성보다 2배잖아요, 점유율이.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잘 나가는데 삼성전자는 약간의 위기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따라잡을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파운드리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뚫려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도 뭐 따라가곤 있지만 SK하이닉스만큼은 아니다. 대신 따라잡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전망이 밝은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고요. 또 기술이라는 건 이 기술이 너무 필요해 라고 했다가 정말 메모리가 필요 없게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서 뭘 싹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근데 지금의 추세로만 보면 지금의 기술 흐름으로는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 챗GPT 같은 걸 돌릴 때 이럴 때는 GPU가 필요하고 GPU 옆에는 HBM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의 세트가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AI가 퍼지는 걸 보시면 이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한국도 AI 데이터 센터, AI 해가지고 AI 안 붙은 게 없어요. 저 얼마 전에 슈퍼에 갔는데 참외가 있더라고요. 근데 참외에 광고 그 홍보 문구가 뭐냐면 AI가 고른 참외예요. AI가 참외를 어떻게 고르지? 이게 뭐지? 라고 하긴 했는데 요즘은 AI가 안 붙은 게 없거든요. 그만큼 AI의 수요라든가 AI의 어떤 필요성, 인프라로서 AI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핵심 공급 그 부품이 이제 요거다라고 하면 삼성과 하이닉스는 잘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이 유리한 거는 현재 AI 이 메모리 시장에선 가장 앞서 있다. HBM 시장에선 가장 앞서 있다라는 점이 제일 유리하고요. 그래서 AI 서버가 늘어날수록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이닉스의 협상력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SK 하이닉스가 삼성보다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도 있죠. SK 하이닉스는 너무 엔비디아 의존도가 커요. 이쪽으로만 많이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좀 딴 맘을 먹거나 새롭게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하거나 그러면 약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HBM도 계속 그 다음 단계 기술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게 좀 앞서 있는데 이 기술 개발이 좀 늦어져서 다른 데서 치고 나온다. 삼성에서 치고 나온다. 이러면 또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SK는 이런 면에서는 좀 불리한 면이 있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좀 애매하면서 약간 복잡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리에선 강자예요. 하지만 SK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점유율은 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삼성의 장점은요. SK 하이닉스는 HBM 요거 하나 그러니까 D램이나 HBM에 좀 올인하는 경향이 있지만 삼성은 파운드리도 할 수 있고요. 다른 거 시스템 LSI까지 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파운드리가 뭐냐면 시스템 반도체 있죠. 그러니까 GPU나 NPU나 이런 것들을 위탁 생산하는 겁니다. TSMC가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런 기술력 엔비디아는요 설계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생산하는 게 아니라 설계만 하고 이런 설계도대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TSMC에 이제 오더를 주면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파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삼성도 그런 파운드리 역할을 할 수는 있는데 TSMC까지의 기술
기술력은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애매하고 위기이긴 한데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는 여지,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이 따라잡을 수 있는 여지, 내가 이미 1등이면 야 이거 좀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있으면 이 부분을 따라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빠르게 HBM 기술을 개발해서. 그러니까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삼성은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은 잘 나갈 가능성이 있지만 SK보단 숙제는 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런 궁금증, 그러면 지금 이미 오르고 있는데 삼성과 SK의 주식을 사야 돼? 라고 이제 제일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거는 어렵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단기적으로는 이건 몰라요. 저는 뭐 기술적으로만 좀 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주식이라는 건 기술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전쟁이 어떻게 어디서 생겨날지 모르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그런 심리라든가 세계적인 트렌드, 흐름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니까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중기적으로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늘잖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또 모르겠어요. 자, 이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HBM이요 그냥 공장을 돌린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기술이 있어야 되고 트랙을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장의 설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사업이고, 옛날에 그래서 우리 반도체 사업은 장치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이 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거 하고 D램 싼 기술, 수율 맞추고 등등 하다 보면 이게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기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패키징까지 해가지고 이 상품을 내는데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죠. 그런데 수요는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생산은 시간이 걸리지만 수요는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여기라는 거죠. 메모리 가격 자체가 그래서 지금 강세예요. 점점 오르고 있고요. 여러분 뭐 게임기 같은 것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올랐거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가격은 계속 크게 뛰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나온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메모리 가격이 올라서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계속 좋은 점들이 있는데, 근데 반도체 사업은 제가 장기적으로는 좀 모르겠다라고 한 거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일단 반도체 사업은 원래부터 사이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는 엄청 좋은데 나쁠 땐 또 엄청 나쁜 게, 좋을 때 맞춰가지고 막 반도체 생산 능력을 늘려요. 이게 그런 흐름, 지금 AI 흐름이니까 막 AI 투자하잖아요. 근데 거기 생산 능력을 늘려서 이렇게 생산이 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게 흐름이 꺼지면 생산이 이렇게 되는데 수요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훅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러니까 원래부터 반도체 사업은요 이런 사이클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삼성부터 시작해서 지금 SK하이닉스 그렇고 경쟁사들 모두가 증설에 나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만큼이지만 야 그럼 나도 더 생산해야지 라고 하는데, 얘는 노나 얘도 더 생산하고 쟤도 더 생산 하다 보니까 시장에 갑자기 어느 순간 확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증설한다고 해서 바로 오늘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갑자기 확 늘어난 그런 경향이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술 전환 리스크라는 것도 되게 큽니다. 지금은 HBM 같은 경우들이 이제 필요한 거니까 하는데 어느 순간 완전 다른 기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HBM 자체가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여러분 가끔 시장에서 보면 엔비디아가 뚝 떨어지거나 그럴 때가 있죠. 엔비디아를 대체할 만한 뭐가 나왔다 뭐 이런 기술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뚝 떨어지고, 그런데 사실 그런 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 소식만 가지고서 이렇게 떨어지는 건 정말 심리죠, 심리. 근데 그게 실제로 상용화되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큰 것도 좀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 그 리스크도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라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건 이 기술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기술이나 이런 쪽을 보면 AI 씬의 움직임을 보면 중기적으로는 괜찮다. 1년, 3년 정도는 괜찮다. 근데 그 장기까지는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다. 보증은 못하겠다. 원래 보장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장기까지는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요거는 좀 의문점으로 남겨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